안녕하세요. 이장직입니다. 오늘은 베토벤의 초상화 읽기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상화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얼굴을 담은 그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냥 굳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리는 것에서 넘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를 그리는 게 초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초상화 중에서도 음악가의 초상화, 그 중에서도 베토벤의 초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악가의 초상화는 뭐 옛날부터 이제 그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것은 낭만주의 이후에 음악가들을 숭배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실물보다 훨씬 훌륭하게 아주 잘생기게 그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베토벤 같은 경우 조금 그 정도가 지나쳐서 신격화, 영웅화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그런 음악가의 초상화를 연구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음악학의 분야 중에 음악 도상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그림을 통해서 음악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에 나타나는 어떤 악기라든지 연주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하는 건데요. 그 연구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음악을 연구할 때 주로 뭘 들여다봐야 되죠? 악보라든지 아니면 음반이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한 어떤 시대가 있단 말이죠. 악보가 남아있지 않다든지 책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려진 그림을 통해서 그림에 담겨진 음악적인 어떤 소재를 통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음악 도상학입니다. 음악 도상학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옛날 악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다음에 남자 악기, 여자 악기, 이건 조금 이제 설명하려면 길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 악기를 연주할 때 남녀 차별이 없었죠. 근데 없는데 옛날에는 남자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 여자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음악가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음악가의 초상화를 연구하는 목적이죠. 우리가 음악가의 초상화를 연구하는 목적은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음악가들이 어떤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받았느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뭐 장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그 당시에 높은 대접을 받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음악이 어떤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마을의 축제라든지 이걸 이제 그리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화가는 무심코 그렸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마을 축제 때 음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능이나 이런 거는 사실 악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악보라는 건 그냥 악보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악보가 어떻게 연주됐는지는 문헌 외에는 알 수가 없는데 그림이 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자, 오늘 베토벤 초상화 얘기인데요. 베토벤 초상화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이제 음악가 초상화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빈센테 로페스 포르타냐라는 스페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마드리드 왕실 예배당의 수석 오르가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궁정 악단의 최고 지위에 있는 오르가니스트인데요. 지금 이 사람의 그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고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서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시라든지 이런 시각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어떤 영감, 하늘에서부터 오는 영감을 갈구하는 어떤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이제 이 낭만주의 시대 이후에도 음악가들의 초상화 때 아주 자주 쓰였던 그런 구도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여기 이제 지팡이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팡이처럼 뭐 짚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당시
지휘자들이 지휘할 때 요즘처럼 막 스틱을, 가벼운 스틱을 쓰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바닥으로 두드리면서 지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옷, 복식이라 그러죠. 패션. 옷을 보면은 그 당시 궁정 오르가니스트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옷이 좀 허름하다든지, 여기도 보시면은 왼쪽에 옷깃에 보면은 이렇게 장식이 두 줄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복식을 연구하는 사람이 보면 두 줄이면 궁정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였다. 뭐 한 줄이면 뭐 군대 계급장처럼요.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당시 음악가가 그 소서 오르가니스트가 어떤 사회적 지위에 올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통 초상화도 중요한 게요. 이 그림을 누가 부탁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탁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팬이 부탁하는 수도 있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부탁을 했어요. 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날, 조금 이제 연로해가지고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까 아버지 마지막 모습을 담고 싶었죠. 아들도 이 수석 오르가니스트였어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오르가니스트로 봉직을 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기 거실에 걸어놓고 누가 오면은, 우리 보통 이제 아버지 옛날에는 뭐 아버지 자랑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안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베토벤 초상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이게 오늘 베토벤, 여러분이 보신 베토벤 초상화도 있겠지만 생전 처음 보시는 베토벤 초상화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베토벤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베토벤이 왜 이렇게 오른쪽처럼 못생겼어, 이렇게 실망하실지도 모르는데, 아마 이 화가는 베토벤이 나중에 그렇게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할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알았다면 더 훌륭하게, 더 멋있게 했을 텐데, 거의 리얼에 가깝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는데요. 이제 어릴 때 그린 겁니다. 어릴 때는 뭐 웬만하면 다 귀여우니까 이렇게 그렸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이런 그림들이 쭉 나오는데, 베토벤이 음악이 점점 유명해지면서, 화가들도 그런 어떤 유명세에 이제 짓눌려 가지고 좀 더 실물보다 더 잘 그려줘야겠다, 더 근엄하게 그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림 몇 개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리라를 들고 있는 베토벤이라는 그림인데요. 왼쪽에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리라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베토벤 시대에 뭐 사용했던 악기는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피아노, 이런 악기인데, 왜 하필이면 베토벤은 쾌케목은 옛날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리라를 들고 있을까요? 여기 손 밑에 보시면은 그리스 신전이 있어요. 이게 요제프 멜러라는 화가는 베토벤과 아주 친했던 동료 화가인데, 베토벤을 너무 존경해가지고요, 베토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르페우스나 아폴로처럼 좀 이렇게 훌륭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음악의 오르페우스다, 그죠? 음악의 아폴로고 오르페우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 시선도 아까 그 음악가처럼 오른쪽 위를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왼쪽 이제 낭만주의, 바람과 숲, 이거 나중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베토벤의 초상화에 자주 나오는 소재들이고요. 프랑스풍의 헤어스타일, 뭐 옛날에는 이제 여기 독일에도 이제 프랑스를 동경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게 아폴로라든지 오르페우스라든지 이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중요한 음악의 신을 로 분장했다는 거죠. 베토벤이 초상화가 여러 개 있는데요. 베토벤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 아주 청년 때 그린 거기 때문에 아주 그때만 해도 베토벤이 그렇게 유명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이제 친구가 그려주길래 이렇게 집에다 걸어놨는데, 손님이 온다든지 누가 찾아오게 되면은 저 그림 아직도 유명하지도 않은데 뭐 네가 오르페우스가 된다고 뭐 이렇게 약간 놀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님이 올 때는 이렇게 커튼을 쳐가지고 그림이 안 보이게 하고, 손님 가고 나면은 자기 혼자
셔틀을 열어제치고 아하 나는 이제 언젠가는 어플로와 오르페우스 같은 훌륭한 음악가가 돼야지 이렇게 이제 꿈을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참 자주 했는데요. 베토벤이 이사를 자주 하다 보면 뭐 버릴 거 버리고 뭐 그런데 꼭 이렇게 챙겨야 되는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꼭 들고 다녔던. 그래서 아마 베토벤이 이 그림을 통해서 맨날 보면서 나도 아폴로나 이제 오르페우스 같은 훌륭한 음악가가 돼야지 이런 꿈을 키웠던 것 같고 그 꿈은 사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베토벤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제 그 후세 화가들이 베토벤이 그랬던 모습을 담아서 이렇게 리라를 들고 있는 뮤즈들과 교감하는 그런 초상화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토벤이 리라를 들고 있는 그림은 이제 동전에도 나오고요. 사실은 이제 피아노 소나타 악보 표지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피아노를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이렇게 리라를 연주하면서 베토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베토벤이 리라의 화신이로 돼가지고 만든 그 뭐라 그러죠? 촛대. 요거는 이제 팔라고 이제 만든 건데 그만큼 베토벤과 리라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베토벤이 이사 다니면서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림을 꼭 가지고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개의 그림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는 좀 워낙 좀 인생을 좀 험하게 살아가지고 베토벤 존경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조금 닮았죠. 그래서 이름도 똑같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할아버지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베토벤이 이제 할아버지와 이름도 똑같지만 훌륭한 음악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초상화를 꼭 가지고 다닙니다. 아버지 초상화는 없기도 하거니와 할아버지 초상화와 아까 그 말씀드린 오르페우스로 분장한 초상화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74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한 3살 때까지는 이렇게 라인강, 이게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리는, 우리 화가들이 그리는 건데요. 이게 베토벤입니다. 여기 라인강이고, 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라인강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베토벤,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 멜러라는 화가가 그린 또 다른 초상화입니다. 가장 유명한 베토벤 초상화인데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막 교과서에도 나오고, 음반에도 나오고. 근데 이 그림의 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들고 있는 악보가 이제 장엄미사라는 악보예요. 장엄미사. 종교음악이죠. 종교음악. 보통 우리가 베토벤 하면은 9개의 교향곡, 소나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제 하는데, 사실 그 화가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베토벤 보고 당신 그 대표작을 하나 악보를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손이 심심하니까. 그래서 그럼 베토벤이 무슨 악보를 들고 있는 거로 그릴까요? 했더니 베토벤이 나의 대표작은 장엄미사니까 장엄미사를 들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베토벤의 대표작과 베토벤 자신이 생각하는 대표작이 달랐다는 거죠. 장엄미사. 물론 많이 연주되고 훌륭한 작품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이 초상화는 누가 위촉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베토벤의 친구이자 후원자인 브렌타노 부부가 주문을 했어요. 이 브렌타노 부부도 베토벤을 무지 존경을 했거든요. 물심양면을 도와주고. 그래서 자기 친구가 음악가인데 이 초상화를 좀 잘 그려가지고 이렇게 좀 떴으면 좋겠다 이거죠.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물보다 훨씬 잘 그려야겠죠. 그래서 화가한테 좀 부탁을 한 거예요. 실물보다 좀 훨씬 잘 그려달라. 멋지게. 그래서 보시면 아주 잘생긴 베토벤이 탄생했습니다. 눈도 크고 막 이렇게.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아까 프랑스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주 그냥 이게 까만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풀어헤쳐져 있죠. 그래서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이 창작의 고통, 우리가 뭘 쓰다 보면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이렇게 며칠 막 씻지도 않고 이러는 건데,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창작의 고통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배경이 되는 공간은 무슨 거실이라든지 피아노가 있는 작업실이 아니라 이런 숲에서 찍었단 말이죠. 요즘 사진을 찍자면 숲에서 그린 거죠. 왜 그러면 이 베토벤이 집도 없고 뭐 절도 없는 게 아니고 이 자연에서 영감을 받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베토벤의 이 초상화는 이 초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베토벤이 생각했던 대표작은 장원미사고라는 곡이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영감을 받는 그 베토벤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 했다. 그리고 화가도 그렸고, 베토벤 자신도 자기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공간은 자연 속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고 작곡하는 베토벤의 모습은 이후에 그 초상화에도, 생전 초상화나 사후의 초상화에도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음악실에 가면 이렇게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이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베토벤 실물보다 조금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숲에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뒷짐을 지고 산책을 하는, 운동 삼아서 산책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숲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그 잡념을 좀 털어내고 좀 마음과 몸이 힐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베토벤도 역시 그런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베토벤 자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요, 이분이 이제 즐겨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뭐 셰익스피어도 읽고 뭐 했는데, 하필이면 그 개신교 목사님이 쓴 대자연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과 섭리라는 책이 있어요. 만약에 이 책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년 44칠 사달 보면 봄에 막 꽃이 피고, 여름에 막 장마가 지고, 천둥 치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이런 거를 거의 일기 형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천둥 치고 폭풍우가 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이게 신의 창조주의 뜻이 있다는 거죠. 태풍이 부는 거는 왜 부는 거죠? 뭐 바람 자체는 싫지만 태풍이 부음으로 해서 바닷속의 그 찌꺼기들을 한번 뒤집어주는 역할을 해서 태풍이 오면은 상당히 그 해양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그 자연현상은 다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밖에 나가서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이렇게 자연을 볼 때 그냥 예쁘다,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은 여기에 정말 창조주의 섭리가 들어있구나, 여기서 무슨 뜻이 있지, 뭐 이런 것을 발견해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베토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도 긋고 말이죠. 그래서 이 책에 의존해서 실제로 산책을 나가서 음악의 영감, 악상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거기서 어떤 그 자연에 담긴 어떤 조물주의 섭리 이런 것을 발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에서 살면서, 비엔나의 그 당시 공기가 요즘 서울 공기보다 훨씬 좋았겠죠. 근데 요즘 뭐 서울도 공기도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산업혁명 이후에 막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막 그 연료를 떼면서 이렇게 좀 공해가 심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특히 여름에 그런 게 심했는데, 여름 되면 시골에 가서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이제 조그마한 그 방을 얻어가지고 월세나 뭘 주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여름을 보내면서 그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이렇게 비엔나가 이렇게 봉쇄가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여름인데도 시민들이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베토벤이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비엔나를 벗어나고 싶다. 왜냐하면 자연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요. 베토벤은 좀 외로웠어요. 친구도 별로 없고, 음악에만 파묻혀서. 그래서 외로웠는데, 자연이 바로 이제 베토벤의 유일한 친구였고, 자기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 때, 보통 친구를 만나가지고 속내를 털어놓는데, 친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연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창작의 온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신 달래기 위해서 빈 근교에 온천을 자주 방문했고, 또 이제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체코까지 이제 갔는데, 체코의 어떤 온천에서 또 괴테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뭐 후세에 그린 것도 있고 생전에 그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멍 때리는 게 아니고 보면서 이렇게 쉬면서 또 악상도 떠올리는 그런 그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세에 그린 건데요. 베토벤이 소파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뮤즈 시인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또 예수님처럼 보이는 인물도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악상을 영감을 제공해주는 그림입니다. 베토벤이 빈나를 벗어나서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호주머니에 오선지를 가득 넣고 악상이 떠오르면 적어야 되니까요. 요즘 같이 막 녹음기에 있으면 흥얼거리면서 바로 녹음을 할 텐데 그때는 이제 적어서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앞을 어깨를 움츠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시골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맨날 이렇게 혼자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1922년 작품이니까 이렇게 산 위의 베토벤 이런 이렇게 앞에 막 상당히 비바람 폭풍과 몰아치면서 온몸으로 막 저항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천둥 번개가 막 치는데 베토벤이 그 속에서 좀 영감을 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서 산책하다가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하프를 든 뮤즈가 나타나서 음악의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많은 그림들이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베토벤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요 동상은 이제 우리가 보통 큰 동상을 만들기 전에 모델이죠.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게 하일리게 슈타트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베토벤이 유서를 썼던 그 동네에 세워진 기념상의 그 모델입니다. 역시 모자를 벗어 들고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무슨 종교 행사 행렬이 지나가는데 숲에서 베토벤이 앉아서 악상을 다듬고 있습니다. 모든 많은 그림들이 이런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요 이제 마크는 베토벤 본에 있는 베토벤 하우스, 베토벤의 모든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베토벤이 여름에 교회에서 지냈던 동네의 모습입니다. 아주 한적한 동네이죠. 한적한 동네입니다. 역시 이제 산 속에서 이렇게 이 그림도 상당히 유명한 그림이고요. 요거는 LA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LA 그 극장 앞에다가 베토벤 동상을 세우자 이랬는데 작가가 어떤 모습을 할까? 역시 베토벤 하면은 이렇게 뒷집을 지고 산책하는 모습이 베토벤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제 베토벤 하면은 앞으로 이런 산책하는 모습이 더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충격적인 그림입니다. 게젤 샤프라는 사람이 1895년, 그러니까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린 거죠. 제목이 베토벤의 탄생. 베토벤의 탄생이니까 베토벤은 바로 이 아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무슨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떠올리시죠. 여기는 이제 뭐 베토벤의 아버지겠죠. 근데 여기 원래는 이제 아기 예수의 모습이면 요셉이고 여기 마리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화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베토벤은 바로 예수다 이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뮤즈가 나타나서 리라라는 악기와 들고 있고 여기 월계수를 주고 있습니다. 월계수는 보통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한테 옛날부터 주던 그런 건데 영광 뭐 이런 거죠. 뭐 제우스 신이 주던 건데 베토벤에게 월계수를 준다는 건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거죠. 너의 음악은 영원 불멸할 것이다. 실제로 베토벤은 음악은 오늘날까지 살아있죠. 그런데 이 옆에 있는 할머니는 가시관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의 생애 양면성이죠. 베토벤은 월계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승승장구한 측면도 있지만 아기 예수처럼 가시면류관을 줬죠. 가시관은 봐도 십자가의 고통을 상징하죠. 베토벤도 역시 음악가로 승승장구하겠지만 그 길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고 험난할 것이다. 실제로 베토벤 많은 고생을 했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상당히 그 고난을 역경을 극복해서 인간 승리한 그런 작곡가로 알고 있죠. 그래서 베토벤 하우스, 본에 있는 베토벤 기념관에서 위촉을 한 글입니다. 아마 이 위촉한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베토벤은 아기 예수처럼, 예수가 뭐였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나서 인류를 뭐 구원하고 뭐 이랬잖아요. 베토벤도 음악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 같은 존재다. 네, 이 그림에 나오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그 말구에서 태어났고 베토벤은 다락방에서 태어났거든요. 다락방은 보통 이제 거실에 비해서 상당히 그 열악한 생활 환경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락방은 사실 실제로 베토벤이 태어났고 어릴 때 여기서 피아노도 연습하고 이랬던 공간인데 지금 여러분 이제 베토벤 고향인 본에 가시면 그 기념관 꼭대기에 이 다락방 그대로 재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는 그냥 베토벤 형상이 하나 놓여 있고요. 자, 이런 그 베토벤이 예수처럼 메시아처럼 우리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라는 사고방식, 이런 생각은 나중에 이제 브루델이라는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에도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토벤이 십자가를 지고 있죠. 십자가. 십자가는 물론 뭐 고대 로마의 죄인들이 지었던 그 사형 집행 방식인데, 그렇지만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을 떠올리는 게 맞죠. 자, 베토벤을 이렇게 신격화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베토벤의 데스마스크 같아요. 데스마스크가 있고, 뭐 그냥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놨고, 물론 여기서 음악회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공간이 이제 베토벤의 사당입니다. 사원, 템플, 베토벤 템플인데, 베토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엔나의 그 어떤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휴양 도시 바덴 바이빈이라는, 비엔나에서 한 요즘으로 말하면 차로 한 1시간 거리, 30분 거리로 그런 인근 도시인데, 거기 조그마한 도시인데 거기 온천이 유명했습니다. 거기 자주 방문을 했는데, 그 도시에서 베토벤이 자주 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덕에다가 베토벤 사원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을 모시는 거죠. 여기 뭐 기독교 예배당은 아닙니다만 베토벤이 신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신을 떠나서 이제 나중에는 베토벤이 독일 민족을 이끌어주는 민족 영도자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초상화에서요. 우리 보통 보면 베토벤은 훌륭한 음악가,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로 보통 생각하는데,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민족 지도자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안창호 선생님.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막 아주 험난한 계곡을 지나가고 있죠. 근데 저 위에, 산 위에 베토벤이 딱 앉아가지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저게 생각이 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독일 민족을 이끌어간다. 독일 민족, 어떤 민족 영웅이 되면 약간 힘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요는 이제 물론 베토벤의 천재성을 나타내는 그림 조각입니다만, 제일 중앙에 있는 사람이 베토벤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조각입니다. 역시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왕이나 신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베토벤을 신격화했다는 그런 조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플리시스무스라는 잡지의 표지인데요.
역시 이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전쟁통에 민둥산이 되어버린 자연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하늘에서 짠 나타난, 마치 태양처럼 나타난 존재가 바로 베토벤이라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이 베토벤을 이렇게 지금 전쟁통에 좀 낙후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민족을 구원해 줄 민족의 영웅처럼, 태양처럼 생각했다는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흉상은 독일 레겐스부르크에 있는 어떤 그 사당인데요. 사당이 뭐냐면은 독일이 낳은 뭐 예술가든 정치가든 뭐 역사학자라든지 이런 독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독일을 빛낸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흉상을 모셔놓은 사당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은 이런 그렇게 큰 박물관 같은데 이런 여러 사람들의 위인들의 흉상을 모셔놨는데, 베토벤이 아마 첫 번째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중에 한 명이, 음악가 중에 독일이 나는 음악가 중에 핸델, 바흐도 있고요, 브람스도 있고 이때 했는데 한 5명, 4명 되는 작곡가 중에 한 명입니다. 당연히 베토벤이 들어가야겠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쟁 막 깃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진군하고 있는데, 전쟁통에 여기 보시면은 장군 포즈를 취하면서 이렇게 말에서 명령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이 베토벤이라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독일 민족을 이끌어줄 영도자가 베토벤이다. 요거는 이제 그 2차 대전 때 프랑스 군하고 이제 독일이 싸웠지 않습니까? 프랑스 쪽에서 독일 진영에 뿌린 삐라입니다. 삐라니까, 삐라인데 지금 불어로 돼 있네요. 그 당시 불어로 돼 있는데 하여튼 불어도 알았나 보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이런 내가는 이제 히틀러죠. 독일에 무슨 짓을 저지르는 줄 아느냐, 이 죄를 알렸다, 막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히틀러가 사람들 막 숙청하고 우체인 죽이고 막, 그래서 이 독일 피비린 나는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짠 나타난 사람이 베토벤과 괴테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예술가들이죠. 독일이 그동안에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에 비해서 별로 예술적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영국 하면 보통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떠올리고요. 프랑스 하면 뭐 문학, 미술 너무 많아서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 독일은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조금 문화적으로 이때만 해도 열세였는데, 이 두 사람이 그나마 독일의 어떤 자존심을 채워줬던 거죠. 지금도 많이 존경하고 독일 사람들 존경하는데, 베토벤과 괴테가 어렵사리 예술 분야에서 일궈놓은 그런 성취로 인해서 독일이 문화적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이 독일을 쑥대밭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화를 딱 본 독일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베토벤하고 괴테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이 독일을 히틀러 때문에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기가 히틀러 부하였다면 히틀러의 말을 듣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비라죠. 그만큼 이제 베토벤은 괴테와 더불어 독일의 어떤 문화적 영웅, 독일 민족을 구원할 영웅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연합군이 싸우게 되는데, 이때도 다시 베토벤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처칠이 이제 라디오 방송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싸우세요, 뭐 이렇게 말을 했죠. 이분이 이제 V를 하고 있죠, 손가락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진 찍을 때 이제 무심코 이렇게 V자를 많이 하는데, 이유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V는 뭐냐면 그냥 빅토리라는 승리라는 뜻도 있어요. 승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다다단 베토벤 5번 교향곡의 앞에 테마가 나오죠. 다다다단 베토벤 V, 이거 무슨 상관이냐.
2차 대전 때 그 연합군과 저기 서로 이제 전보를 이제 전신을 주고받을 때 요즘 같으면 뭐 별 위성도 있고 뭐 전화도 있고 그러는데 이때만 해도 이게 상대방이 못 알아들게 부호를 만들어서 모르스 부호를 만들어서 전신을 하는데 따다다다 그 모르스 부호로 다다다단 여러 리듬으로 치면요 이게 V가 된답니다. V를 보내기 위해서 다다다단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다다다는 하필이면 베토벤 교향곡 5번의 주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V 하면 빅토리. 그래서 베토벤 교향곡을 라디오에서 막 틀어주면서 이 사람 연합군 측에서는 이게 베토벤 교향곡이다 이런 뜻도 있었지만 우리는 언젠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승리의 상징으로 베토벤이 등장했습니다. 만화에도 등장했고요. 이렇게 포스트에도 넣었죠. V 다다다단 여기죠. 다다다단 베토벤. Never give,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베토벤의 이거는 마징가제트처럼 이렇게 철인 같은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그 베토벤의 그 뭡니까 동상, 기념상을 소개를 할 텐데요. 초상화는 그냥 이렇게 액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차지하는 공간도 크지 않고 제작비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뭐 누구든 아니면 뭐 조금 물감값 있으면은 이렇게 그렇게 큰 예산을 들지 않고 그릴 수도 있고 뭐 전시도 자기 집에 걸어놓을 수도 있는데요. 이 동상이라는 데는 이렇게 큰 동상을 자기 집에 놓는 사람 없죠. 광장이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적인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땅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땅을 내주려면 그 땅 주인이 허락을 해야 되겠죠. 뭐 돈을 주고 산다든지 아니면 시청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시청 앞 광장에다가 누가 동상을 짓는다 그러면 시민들이 동의를 해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동상을 건립한다는 것은 초상화를 그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초상화는 누구든지 뭐 조금 이제 예산을 들여서 그릴 수 있지만 동상을 건립하는 거는 이건 한두 사람의 뜻 가지고는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베토벤의 동상은 베토벤의 고향인 보온에 있습니다. 이 장소도 문제예요. 보통 본 같으면 베토벤의 고향이니까 오케이 이러는데 베토벤이 잠깐 지나가는 도시에서 베토벤 동상을 세우겠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뭐 우리 동네 살지도 않았는데 뭐 1박 2일 하고 갔는데 뭐 대단하다고 건립하느냐? 만약에 베토벤처럼 훌륭한 음악가면 오케이 하겠지만 조금 이제 덜 유명한 음악가를 세우겠다 그러면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세우겠다고 해도 시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상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그 동상의 주인공인 음악가가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헤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작품인데요. 75회. 보통 보면 우리가 탄생 100주년, 200주년, 뭐, 서양에서는 25 단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5, 50, 75, 125, 뭐 이렇게요. 250주년, 뭐 이런. 75회 생일,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75회 생일 맞아서, 이 사람 좀 기념을 해야겠다. 근데 누가 주도를 했는지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이 뭐, 자식들이 한다 그러면, 뭐, 자기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좀 별로 공감을 못 얻겠는데, 후배 음악가들이, 프란츠 리스트라는 유명한 음악가죠. 리스트가 주도를 했습니다. 리스트는 아시다시피 이제 유명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데요. 이분이 이제 한 일 중에 또 하나가 이 베토벤, 보통 그 당시만 해도 작곡가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다시 또 다른 작곡가가 태어나서 음악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옛날 작곡가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옛날 작곡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리스트가 베토벤을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이 동상을 세우겠다 이렇게 합니다. 동상을 세우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이 큰 동상을 하려면
뭐 굴이든 뭐 돌이든 재료가 필요하죠. 또 조각가에게 또 작품료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듭니다. 리스트가 내가 세우고 싶다 합의를 털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리스트가 이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민수도 광장에서 하는데 리스트가 이제 그 음악가들을 하고 막 이렇게 아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기금 건립 모금 음악회를 많이 합니다. 그거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리스트가 자기 사비를 좀 상당히 많이 털어넣었어요. 그리고 이거 보통 총대를 매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겠죠. 리스트 덕분에 베스토벤의 동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상만 세워지고 끝 한이 아니고 3일 동안 이 보원에서 3일 동안 베토벤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상 건립 과정도 보고 그다음에 음악회도 즐기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발달이 돼서 지금 보원에 가시면은 해마다 베토벤 축제가 열리는데 이때가 이제 베토벤 축제의 효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상 개막식 때는 또 개막식 때 누가 왔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별로 뭐 했는데 뭐 아는 사람 몇 명 있고 시시하게 이렇게 끝냈다. 영국 여왕이 왔어요. 프로이센 여기 이제 보원은 이제 프로이센하고 물론 독일이지만 독일어를 쓰는 거 이때만 다른 나라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작곡가들도 오고 영국 지휘자 찰스 할레 루이스포도 오고 그다음에 스웨덴 전 유럽의 정치 지도자 음악가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만큼 베토벤을 존경했다. 물론 이분들이 좀 돈도 좀 많이 냈겠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나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공공의 합의가 필요하다. 독일어는 이제 덴크말이라고 합니다. 기념비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기념상을 볼 때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느냐. 손에 지금 악보를 들고 있고요. 오른쪽에 펜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복장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각가가 샘플을 만들었어요. 3개를 했는데 이렇게 발을 약간 올리고 있는 왼쪽 발을 올리고 있는 거, 오른쪽 발을 올리고 있는 게 그다음에 3개를 했는데 1번, 2번, 3번 중에 이게 골랐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이걸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그리스 사람들이 입고 있던 그런 가운 같은 옷을 입고 있고요. 밑에 보면은 받침대 양면에 보면은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베토벤의 음악 세계를 상징하는 어떤 조각이 있습니다. 베토벤 음악하면 어떤 음악이 떠오르죠? 교향곡이 많이 떠오르죠. 그래서 교향곡, 그다음에 여기는 환상곡으로 되는데 환상곡 이제 소나타, 독주곡, 종교음악. 아까 베토벤 자신이 대표작으로 생각했던 그다음에 오페라도 썼습니다. 물론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제 피넬리오. 그래서 두루두루 많은 분야에 거쳐서 명곡을 만든 사람이죠. 베토벤 교향곡 9개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동상 건립할 때 그 소식을 이제 신문에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막 깃발이 각국에서 대표 사절이 왔기 때문에 뭐 스위스에서도 오고 뭐 영국에서도 오고 이 개막식 장면입니다. 개막식 장면을 그린 그림. 개막식. 프랑스, 독일은 당연히 와요. 지금도 가시면 보온의 가장 중앙 광장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2차 세계대전 때 보온도 이제 연합군의 공습을 받아서 이렇게 시내가 많이 파괴가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폭탄이 베토벤한테 가다가 비켜갔나 봐요. 베토벤 워낙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연합군 이제 미군이 주둔했죠. 보고 신기하다. 역시 베토벤은 베토벤이구나. 이 사람은 총알도 피해가는 사람이구나. 아니 총알이 아니고 대포도 피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유명한 거는 비엔나. 베토벤이 보온 태생이지만, 독일 보통이지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서 말년에 살았죠. 제2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죠. 1888년, 1880년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보통 이제 기념상은, 사후에 많이 했죠. 살아있을 때 그 보저시스, 실물이 살아있는데 동상을 겼는데 조금 이상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작곡가가 한 명 있습니다. 핸델이라고요. 베토벤도 공부했는데 이거를 주도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비엔나의 그 게젤샤프트 뮤직 프로인데라고 음악 친구들의 모임, 이런 음악 단체가 있어요. 거기 지금 공연장도 갖고 있고 이런 단체인데, 거기서 베토벤을 좀 기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부지도 물색하고 조각가에게 작품을 위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가시면은 비엔나에 가시면은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황금홀이 있고, 그다음에 콘체르토 하우스 두 개 홀이 제일 중요한 홀인데, 이 콘체르토 하우스 맞은편에 이제 광장에 있습니다. 원래 이제 광장 이름이 다른 광장이었는데, 이 베토벤 동상이 들어오면서 유명해지면서 광장 이름도 베토벤 광장으로 바꿨어요. 자, 베토벤은 뭐 베토벤은 그렇다 치고, 밑에 있는 그 장식물이 이제 베토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왼쪽에 있는 프로메테우스, 오른쪽에 니케, 빅토리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승리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밑에 이제 그 큐피트들이 9명이 있는데, 이게 뭐 베토벤이 남긴 9개의 교향곡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베토벤 본에서는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앉아서 이렇게 팔을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 이제 그 개막식 때고요. 미켈란젤로의 모세상과 유사한 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좀 비슷한가요?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이고, 베토벤. 이거는 이제 야외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동상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체르토 하우스 로비에 가셔도 이렇게 실내 버전으로 베토벤의 기념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흉상 버전으로 제작해서 지금 이제 외부로 이제 반출하려고, 작년인가가 이제 베토벤 탄생 250주년인데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행사를 못 했습니다만, 이 베토벤 요 기념상 흉상도 외국을 순회하면서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잡지에 나온 베토벤 그죠? 이 요 머리 부분만 따가지고 했고, 이 나머지 이제 바그너라든지 뭐 오펜바흐라든지 그 당시 작곡가들이 상당히 존경했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베토벤 동상 앞에 기념일이 되면은 이렇게 작은 음악회도 합니다. 이게 실내 버전이죠. 이게 동상 버전. 그 당시에도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베를린에 가셔도 티어가르텐이라는 그 공원에도 베토벤의 조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은 슈베르트, 모차르트도 함께 있습니다. 자, 베토벤 하면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한 작곡가입니다만, 외국에서도 베토벤의 기념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뉴욕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입니다. 뭐 이 그 뉴욕 사람들이 베토벤을 존경해서 이렇게 흉상을 만들어서 공원에 세웠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이제 독일계 이민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많은 그 나라에서 이민을 왔는데, 독일계 이민들이 이제 우리 독일에서 온 사람들끼리 한번 뭉쳐보자 해서 뭐 우리 요즘으로 하면 향후회죠. 독일 향후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뭐 기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독일에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그래서 베토벤 선생님 흉상을 우리 동네 공원에 세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운 겁니다. 센트럴 파크도 있고요. 뉴욕 센트럴 파크. 근데 약간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뒤에 이제 뭐 흉상이라서 걸어다니는 모습은 뭐 없습니다만, 약간 사색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센트럴 파크에서 개막식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했고, 여기 이제 가설 무대에서 음악회도 연주를 했는데요. 이 센트럴 파크에 있는 작가가 똑같은 모습의 조각을 골든 게이트 파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에도 세웠고, 요 밑에 이제 화단 부분만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워싱턴 국회 도서관의 그 회랑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동상이 있는데, 베토벤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베토벤 기념상은 체코 카를로 비발이라는 곳에도 있는데요. 1929년에 세워졌습니다. 체코 카를로 비발이라는 곳은 베토벤이 독일 사람도 아닌데 이 동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1812년 7월 여름인데 어떻게 불이 났네요. 온천 휴양지에 대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가옥들이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은 평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이든 뭐 겨울이든 이 근처에 온천을 자주 다녔는데, 여기 카를로 비발이라는 곳은 비엔나에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은 아니고 거기를 뭐 몇 차례 방문을 했어요. 자기가 즐겨 가던 온천 휴양지가 불에 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뭐 자선음악회를 열었는데, 아무래도 오케스트라 가지고 하면은 조금 동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피아니스트니까 피아니스트는 자기가 이제 확보가 됐고, 친구 바이올리니스트한테 연락해서 야, 우리 둘이 가서 저기 동네 가서 이 자선음악회를 해주자. 그래서 자선음악회를 하면 보통 이제 티켓 값이 정해지지 않죠. 그래서 감명 받은 대로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입구에 모금함에다가 돈을 넣는 거죠. 물론 자선음악회니까 출연진들은 개런티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 화재 복구를 위해서 쓴 거죠. 베토벤이 이렇게 좋은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두 사람이 모은 모금 가지고 이 화재 복구에 이런 완전히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도 뭐 어려울 때 외국에서 조금 도와주면 당연히 고마움을 느끼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동네에서 베토벤이 유명해지니까 우리 동네에 베토벤 기념상을 세우자. 그런데 베토벤이 뭐 온천하러 몇 번 왔다 갔다는 건 아는데 뭐 다른 곳도 많이 갔으니까 뭐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딱 걸린 거죠. 자선음악회를 했다는 사실. 고마운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가 돼가지고 지었습니다. 근데 잘 지었죠. 이렇게 막 안에 계단도 있고 이렇게 멋있게 공간도. 베토벤이 알았다면 무덤 속에서 그때 가기를 잘했구나. 가서 자선음악회 하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이런 좋은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도 나를 알아주다니. 물론 지금도 이제 복구가 되어가지고 온천으로 유명하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베토벤 기념상도 보고. 자, 일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다 아시는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자주 많이 연주하는 나라 어디일까요?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일본이에요, 일본. 독일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곡을 참 좋아하고 베토벤도 좋아하고 나루토라는 데서 이제 연주가 되는데, 누가 연주했냐면요, 독일군 포로들이 와서 연주를 했어요. 그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 때인데요, 영국하고 일본이 같은 연합군이고 독일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중국의 칭다오라는 그 도시를 이제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영국이 이제 중국하고 머니까 동맹국인 일본한테 이 칭다오를 점령했을 때 그 포로들을 좀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칭다오에서 붙잡은 그 영국 군들을 일본 본토에 데려다가 수용소 막사를 지어놓고 이제 거기다가 수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일본하고 영국은 실제로 뭐 싸운 일도 없고, 영국하고 싸웠죠. 예, 독일하고 예, 싸운 일 없는데 예, 관리만 해주는데, 보니까 이 포로들이죠. 포로들이 예? 포로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로들이 상당히 문화 생활을 즐기더라는 거죠. 뭐 이렇게 돼지를 키우라고 이제 주면은, 우리는 이제 뭐 돼지를 뭐 이렇게 구워서 먹기도 하지만,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가공을 해서 염장을 해서 예, 소세지를 만들어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뭐 빵도 만들어 먹고, 자기들 신문도 만들고, 음악회도 하고. 상당히 포로긴 하지만 상당히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상당히 한 수위다. 그래서 존경심을 갖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포로들이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남자 버전으로 합창교향곡 4악장을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토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해지면서 우리의 그 합창교향곡을 처음 연주했던 곳이 어딜까 이렇게 보니까 이곳이란 말이죠. 나루토. 그래서 이 동네는 옛날에 수용소가 있던 곳인데, 지금도 가보시면은 독일과 일본의 친선, 이거 독일하고 일본은 2차 대전 때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같은 연합 동맹국이었죠.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1997년에 이 나루토라는 동네가 시승격이 50주년을 맞는데, 그 기념할 때 뭘 해야 되냐? 우리 동네가 유명해진 거는 바로 베토벤 덕분이다. 그래서 베토벤 기념상을 지휘하는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포로 수용소 이렇고, 제9가 뭐냐면은 베토벤 9번 교향곡이에요. 제9의 일본 초연 장소. 예. 지금 이제 수용소를 그대로 이제 박물관처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시내에다가 이제 기념관 있고, 그 당시 이제 그 포로들이 노인태, 그러니까 나인스죠. 9번 교향곡 해서 베토벤 기념상을 모델로 했던 월계관까지 있네요. 그 당시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이 연주회를 하면서 찍었던 팜플렛 모습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1983년부터 일본에서는 이렇게 큰 체육관에서 합창단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여기 오케스트라고요. 여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남성, 흰 블라우스 입은 사람들은 여성. 아무래도 여성들이 이제 합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오케스트라보다 이게 합창단이 훨씬 많죠. 예, 객석에는 한 2,000명 있고, 예, 연주자가 더 많아요. 자, 이게 1983년부터 매년 12월이 되면 오사카에서 이런 행사를 벌입니다. 그러면 10,000명, 그러면 뭐 마음만 먹으면 여기 합창단에 가입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 그 다음 해에 들어올 수 있는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몇 명이 나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연습도 아주 철저하게 시키고요. 악보를 보지도 않고 연주를 합니다. 이런 전통. 일본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만,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종교 문화, 이런 것을 이제 이런 합창 교향곡 연주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 가시면 또 이제 베토벤 형상이 있는데요. 요거는 도쿄 우에노 공원에 가시면 도쿄 예술대학이 있습니다. 예술대학인데 거기 이제 미술대학하고 음악대학이 같이 있는데, 거기 도쿄 예대 출신의 야스다 룸 유니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가 프랑스로 유학을 가는데, 이 브루델의 제자예요. 브루델 나중에 좀 설명 좀. 그 브루델 제자다 보니까 브루델의 풍으로 이렇게 형상을 좀, 거의 이제 일본 사람이 만든 베토벤 형상이라기보다는 약간 브루델의 카피 같은 느낌이 납니다. 중국에 가도 이렇게 칭다오에 있고요. 칭다오는 아까 말씀드린 독일 땅이었죠. 선전이라는 도시에 이제 음악공원에도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큰 규모의 광장이나 공원에 베토벤 기념상이 있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오늘 중국의 어떤 학교 캠퍼스에 있는
거죠. 멕시코 시티에도 있고요. 파리 뱅센 숲, 파리에서 조금 가면 뱅센 숲이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봉상 제막 행사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요 밑에 받침대는 이제 완성이 됐는데 요 위에는 이제 임시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완성을 하려고 작가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작가가 군대에 갑니다. 군대 가서 이제 그러고 가서 일찍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작가가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이걸 완성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받침대만 남아 있어요. 릭상부르 공원 가보시면은 파리 시내에 있죠. 앙뚜안 브로델의 작품입니다. 아까 일본 작가의 그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이 브루델의 그린 만든 조각, 베토벤 조각은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온 세계 박물관에 있고 조각이라는 게 또 만들면 되니까 모델로. 브루델의 만든 베토벤 조각은 항상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브루델이 생각했던 베토벤의 모습은 누구의 영향이 컸느냐? 로맹 롤랑이라는 그 전기 작가의 영향이 컸습니다. 로맹 롤랑, 베토벤의 생애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 도서관에서 읽어가지고 감명을 받았는데 학교 면접 때 음대 교수님들이 존경하는 작곡가가 누구냐 묻길래 서슴없이 저도 베토벤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읽은 내용을 막 얘기했죠. 베토벤은 이렇게 막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을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왜 웃나 그때는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이 엉터리라는 거죠. 예, 뭐 다엉터리는 아니고 상당히 베토벤의 생애를 미화하고 아까 그 인간 승리의 그 무슨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모습으로 좀 과대 포장한 책이에요. 전기인들이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음악을 좋아하시던 베토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 사람의 생각이 이 책의 영향이 큽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국내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엄청나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읽어보시되 내용이 팩트, 사실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20세기 초에 이제 불어로 발견됐는데 엄청 세계 전역에 이제 번역이 됐고요. 이 사람의 이제 로맹 롤랑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맹 롤랑의 전기에 나타난 그 주제는 뭐냐면요. 드루크, 라이덴, 프로이덴. 고통을 통해서 기쁨으로. 베토벤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역경을 딛고 기쁨으로 간다. 고난 끝에 낙이 온다. 뭐 이런 거죠. 고진감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토벤의 생애를 읽으면서 나도 지금은 고생하지만 언젠가는 훌륭한 베토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꿈을 키우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너무 그런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팩트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그 로맹 롤랑의 그 전기를 읽고 많은 예술가들이 감명을 받아서요. 이런 막 베토벤을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앙드레 지드는 소설도 썼고요. 클림트라든지 브로데지 슈투크라는 작가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불굴의 개인주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람은 베토벤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도 나왔습니다만 인간인 동시에 신이다. 베토벤을 자꾸 이렇게 자, 이런 베토벤을 막스 클링거 신으로 이제 만든 거죠. 신으로.
보시면 독수리 상징은 원래 제우스 신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상징들이 베토벤을 신격화된 영웅, 프로메테우스, 아까도 나왔었죠. 예. 압제에 저항하는 창조예술가이자 인류의 수호자, 이런 뭐 완전히 신처럼 숭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이런 그 초상화를 그릴 때나 기념상을 만들 때 모델을 하는 게 있죠. 모델하는 게 그 당시 이제 초상화를 모델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보통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이제 라이프 마스크가 있고 데스 마스크가 있어요. 라이프 마스크는 살아 생전에 이렇게 회반죽으로 얼굴을 이제 본을 뜨는 것이고요. 데스 마스크는 죽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제 하는 건데, 라이프 마스크가 이제 제일 전성기 때니까 조금 생전의 모습과 닮아 있죠. 그래서 라이프 마스크 두 개가 있는데요. 라이프 마스크도 오리지널이 있고, 이렇게 조금 그 만들면서 조금 이제 가공을 해서 조금 더 잘생긴 얼굴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슈틀러의 초상화도 베토벤의 라이프 마스크를 기초로 했는데 조금 더 이제 가공을 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뽀샵을 한 거죠. 이것도 라이프 마스크를 모델로 한 겁니다. 라이프 마스크. 라이프 마스크에 입을 맞추는 여인, 이런 뭐 제목도 있습니다. 근데 하디 카림이 보니까 이란 출신의 그 3D 조각가, 3차원 조각가, 컴퓨터 그래픽 아티스트래요. 이 사람이 이제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 마스크, 그다음에 생전에 만든 베토벤의 그 조각상을 토대로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구성을, 베토벤이 지금 이제 컬러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의 홈페이지가 보시면 베토벤의 그 생전 모습을 바탕으로 한 지금 이제 컬러 버전, 입체 버전 나와 있습니다. 리스트나 요 쇼팽의 버전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 마스크인데, 여기 데스 마스크를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베토벤보다는 조금 못생긴 얼굴이 나와 있죠. 베토벤 데스 마스크 이제 오리지널이고 조금 가공을 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여기 이제 베토벤 흉상이 있는데, 베토벤의 초상화는 베토벤 단독 초상화나 기념상도 있지만 이렇게 집단 초상화, 예술가, 낭만주의 시대, 리스트가 피아노 앞에서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예술가들이 쫙 있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여기에 모인 예술가들이 베토벤을 존경한다, 이런 거죠. 뭐 뒤마라든지 위고라든지 문학가뿐만 아니라 음악가, 그리고 위에 악보가, 리스트가 베토벤을 모델로 음악을 했다. 실제로 리스트는 베토벤의 피아노 교향곡을 피아노 소나타로 피아노로 많이 편곡을 했고요. 베토벤을 연주를 많이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에 있는 베토벤 기념상도 제작을 했습니다. 리스트 자신을 그린 그림도 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커리커처라고, 그래서 초상화가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뭐 유화라든지 이렇게 동상뿐만 아니라 그 당시 풍자 화가들이 그린 커리커처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커처도 그 당시 동시대 사람들이 이 작곡가를 어떤 식으로 생각했느냐, 어떤 인물로 봤느냐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보시면은 피아노를 치고 있는 리스트의 모습인데, 여기서 음표가 막 쏟아지는 느낌이죠. 쏟아지는 느낌이고,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칼을 빼가지고 피아노를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피아노는 오늘날 피아노와는 달리 조금 약해가지고, 리스트처럼 조금 파워가 있는 연주자들이 치면은 이게 좀 피아노가 다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스페어 피아노를 항상 갖고 있었는데, 피아노를 치는 모습도, 근데 이게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에요. 지휘하는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이 피아노 독주에 가보시면 피아니스트들이 이렇게 손이나 표정이나 몸으로 동작을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오버 액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리스트도 뭐 이런 모습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일부러 꾸민 오버 액션이 아니라 피아니스트들이 자기의 어떤 음악적인 전달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의도를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악회 가셔가지고 피아노 특히 피아노 독주회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음악에 집중한다고 눈을 감고 있으면은 음악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피아노 치는 사람, 피아니스트의 동작을 보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리스트의 흉상도 이렇게 많은 곳에 있는데, 요건 슈베르트이고요. 슈베르트는 상당히 지독한 근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안 쓴 초상화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슈빈트라는 사람이 교향곡 이런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베토벤의 조각이 있고요. 슈베르트는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서 구석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슈베르트에게는 베토벤이 너무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바그너도 유명한 초상화가 있는데요. 티어가르텐, 아까 베토벤 기념상이 있다는 만든 기념상이 있습니다. 바그너의 기념상이 베를린에서 1908년에 제막이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제막식 광경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 바그너가 베를린에 산 적도 없고, 뭐 연주는 됐습니다만, 화장품 공장 사장님이 돈을 내서 된 거예요. 화장품 공장하고 바그너하고 무슨 상관이 나 봤더니 화장품 공장 사장님이 옛날에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오페라 가수인데, 어떤 오페라, 바그너를 즐겨 연주했던. 근데 여러분, 이제 오페라 가수가 이제 무대에 나가기 전에 분장을 하죠. 분장을 하려면 이렇게 화장품을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옛날에 화장품들이 보면 납이라든지 수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중독 걸린 사람도 많아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피부에도 좋고 효과도 있는 그런 화장품을 개발하면 어떨까 해서 갑자기 오페라 가수에서 화장품 공장 사장으로 갔는데, 이 대박을 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화장품으로 돈 번 계기가 뭘까? 바로 바그너 선생님 때문이다. 내가 바그너 오페라에 출연하지 않았더라면 이 분장하는 화장품에 관심이 없었을 테고, 그러니까 바그너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념상을 멋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유명한 조각가에게 부탁을 했고, 여기 오픈 개막식에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왔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보통 가시면 기념상 가시면 제일 좋은 게 이제 가서 기념사진 찍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는 어떤 도시에서 기념상을 만들 때 아주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내려서 주차를 한 다음에 오솔길을 걸어 올라가서 한참 돼야 이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걸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그너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라, 이런 뜻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만들었고요. 바그너를 음악의 어떤 요소를 이렇게 담았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고요. 바그너도 이제 유명한 음악가이기 때문에 초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르누아르라는 작품이고요. 바그너는 지휘자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지휘하는 모습도 있고, 벌써 이제 바그너쯤 되면은 사진이 벌써 나오기 시작해서 바그너를 찍은 사진들이 꽤 있는데요. 사진도 있지만 이제 기념상이라든지 초상화는 뭐 아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그너의 아내 코지마 바그너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바이로이트에 가시면은 바그너의 저택인데요. 여기도 이제 바그너 흉상이 있는데, 지금은 바그너 기념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인데 옛날에 저택이었는데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실 한 켠을 좀 무대로 만들어서 작은 음악회도 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그너 흉성이 있죠. 바그너를 그린 그림인데, 리스트입니다. 리스트가 이제 바그너의 장인이죠. 부인이고, 리스트의 딸, 부부 관계고요. 이렇게 이제 많은 화가들이 이제, 요거는 쇤베르크인데, 쇤베르크는 자기 자화상을 그린 작곡가인데 자화상을 즐겨 그렸습니다. 역시 그 쇤베르크도 베토벤처럼 현대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유럽의 음악계로부터 그렇게 좋은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약간 외롭게 살았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베토벤 초상화 중에 이렇게 뒷짐을 지고 앞을 내려다보고,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이렇게 약간 우울한 표정으로 산책을 하는 모습 있죠. 마치 그 베토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포즈이고, 쇤베르크도 자화상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그렸습니다. 자기가 이제 외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분은 이제 이런 자화상에서 눈을 크게 그렸다고 합니다.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또 자화상을 그렸는데,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기 음악이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을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토벤 이전에 그린 그림인데요. 역시 글루크 궁정음악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가의 작곡가의 시선이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해서 기술적인 측면보다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 그림이다. 이런 왼쪽 위로 쳐다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른쪽 위를 쳐다보는 이런 구도는 뒤에 많은 작곡가들의 초상화에도 나타납니다. 여기 몬테베르디고요. 여기는 궁정음악가인데 다 위를 보고 있죠. 최근에 아까 소개해드린 그림이고, 최근에 그 영국에 작곡한 영국 작곡가도 집에서 오선지 더미 위에서 좀 작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요? 창문 쪽, 빛이 들어오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하고 있죠. 이런 구도는 옛날 작곡가나 요즘 작곡가나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작곡가에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필요한 거는 영감이죠. 선율이 떠올라야 이렇게 작곡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작곡가의 초상화에 나타난 모습을 보셨고, 이렇게 많은 작곡가들이 자연 또는 하늘로부터 신비한 영감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작년이 베토벤 탄성 25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념주화도 나왔는데, 기념주화에 나오는 베토벤 모습은 무엇을 모델로 했을까 보니까 약간 그 머리 슈틸러의 그 초상화를 약간 요거는 독일의 상징이죠. 독일의 상징. 독일에서 만든 20유로짜리 기념 주화입니다. 우표에도 나옵니다. 250주년. 오늘 포르투갈에서 만든 우표인데, 아까 소개해드린 슈틸러의 그 가장 유명한 초상화를 그대로 갖다 썼네요. 베토벤 영국에서 만든 우표. 이거는 루마니아에서 만든 기념 우표. 이런 영국에서 만든 파운드화인데, 파운드 달러, 달러인데 엘리자베스, 그리고 영국에서 만든 기념주화인데 그 베토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독일에서 만든 기념 우표. 그래서 이런 베토벤의 초상화는 그 당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념상도 있고, 이런 우표라든지 또 동전이라든지 아니면 초콜릿 박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베토벤을 알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4위안 50전인가요? 그래서 외국 음악가 베토벤, 외국 음악가 베토벤 이렇게. 중국에서도 아까 우리가 그 동상을 기념상을 봤습니다만 우리나라 못지않게 중국을 베토벤을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 약간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다 보니까 베토벤이 갖고 있는 어떤 혁명적 이미지 이거하고 맞아떨어져서 우리가 베토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베토벤을 좋아하는 건 뭐 베토벤의 전반적인 모습보다는 자기들이 좀 선택하고 싶은 그런 어떤 특정 이미지,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좋아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훨씬 기념사업 같은 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아까 그 말씀드린 슈틸러 초상화를 약간 현대식으로 패러디한 거죠. 패러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은연중에 이런 초상화라든지 기념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원래 베토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신격화되든지 뭐 영웅화되든지 신비화되든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베토벤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알 수 있지만 베토벤의 그 원래 모습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무슨 사진입니까? EU 마크가 있고요. 사람들이 지금 정면을 보고 있는데 이 단상은 여기에요. 좀 돌아서 있죠. 영국 대표부예요. 영국 대표부. 브뤼셀에서 EU 의회가 열렸는데 개회식 때는 이제 그 우리나라 뭐 애국가를 부르듯이 EU 국가를 부르는데 EU 국가가 바로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4악장 환희의 찬가예요. 물론 가사는 없습니다. 연주를 해요. 근데 이 영국 사람들은 이때만 해도 브렉시트라고 해서 EU에서 탈퇴를 하려고 막 몸부림치던 때인데요. 그래서 EU 국가가 연주를 할 때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 해서 우리는 EU 반대한다. 우리 브렉시트를 통과시켜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싫어서가 아니고 상징적인 어떤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베토벤의 초상화, 기념상, 엽서, 그다음에 동전에 나타난 베토벤의 이미지를 통해서 베토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베토벤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